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얼마 전까지 발에 땀이 나도록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새 신부, 아니 이제는 파혼을 한 싱글녀입니다. 저도 제 소개를 이렇게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장기간 연애를 한 커플들이 있으셨을까요? 친구들이나 혹은 자식들이나 먼 친척들이 장기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을 때 다들 별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던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10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비 신랑,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속을 보고 도망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제 치부를 드러내보려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25살 취업 준비를 하며 지쳐있던 제 인생에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우리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인문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 준비도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취직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취직이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취업 공고가 바로바로 뜨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저는 눈을 조금 낮춰서 이름을 들으면 웬만해서는 알 법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반열에는 들지 못하는 회사지만 나름 규모가 크고 유통 쪽으로는 꽤 이름이 있는 회사였어요. 제가 그렇게 회사 취업을 하는 동안 우리 예비 남편은 옆에서 쉼 없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예비 남편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저랑은 정말 많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그랬죠. 게다가 직업 또한 빵빵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치과 의사였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고 하더니만 떡하니 치과 의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사람이 공부를 다 마치고 갓 유명 치과에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하게 된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처음에는 치과 의사라고 해서 조금 꺼려졌던 부분도 있었어요. 치아 상태나 양치하는 것 가지고 잔소리를 할 것만 같고 또 여러분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치과 가는 게 제일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치과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치과 의사에게도 그렇게 호감적이지는 않았죠. 돈 잘 버는 1등 신랑감이라고는 하지만 제 나이가 고작 25살인데 그때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겠어요. 저는 예비 남편과 그냥 저냥 즐거운 일상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10년이나 지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예비 남편은 남들이 전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체격이 정말 좋았거든요. 키도 180cm로 크고 몸매도 잘 빠진 사람이었어요.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몸에 지방이라는 게 덕지덕지 끼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거기다가 자기 관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도 늘 깔끔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살짝 오해가 있었어요. 관리를 열심히 하려면 그만큼 돈이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치과 의사라고 하니까 집안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겠구나 싶었는데 이 사람 의외의 반전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써는 것보다 순대국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500원, 1000원이라도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알뜰살뜰한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은 지질이 궁상 같은 면이 있기도 했죠.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메인 메뉴가 남게 되면 꼭 포장을 해서 집에 가져가는 사람이었어요. 음식 남기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니까 좋은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파전에 막걸리는 먹다가 지저분하게 흩어진 파전 조각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포장을 하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먹다 남긴 건데 갈비찜 같은 것도 아니고 파전을 왜 포장해 가나 싶었죠. 깔끔하게 예쁘게 뜯어 먹는다고 해도 누가 봐도 먹다 남은 파전이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집에 가져갈 거면 하나 새로 포장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양도 얼마 안 되고 먹다 남은 게 티가 나는데 그걸 왜 포장해서 간다고 그래?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주전부리로 잘 드셔. 하나 새로 포장을 해봐야 다 못 드실걸? 매번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익숙해서 그래. 거기다가 포장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음식점에 가면 비닐봉지를 하나 얻어서 거기에 음식물을 싸서 가는 겁니다. 까만 비닐봉지에 음식이 들어있으니까 꼭 쓰레기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예비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싫었어요. 솔직히 가끔은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어디 판자촌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음식에 집착이 많을까 싶었죠. 그런데 금방 그 속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네 집안이 정말 못 살긴 못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치대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혼자 공부를 해서 가게 된 것이었대요. 학창시절 내내 돈이 없어서 학원 한 번을 못 다녀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의외였죠. 스마트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는 사람네 집안이 그렇게까지 못 사는 집안이었을 거란 생각은 못 했거든요. 거기다가 혼자 공부해서 치대까지 갔다니 대단하지 않겠어요? 더 놀라운 건 치대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만 해도 사교육을 받은 동기들을 뒤쫓아가기 어려웠을 텐데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스스로 등록금을 벌었다는 게 대단해 보였죠. 군대에 가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군대에서 받는 월급을 하나하나 모아서 대학 다닐 때 생활비로 썼다고 하니 정말 존경스러움이 절로 생겼죠. 저는 집안이 나름 괜찮았어요.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서 조기 졸업을 한 뒤 바로 이름만 들으면 전 세계인이 알 수 있는 유명한 회사에 취직이 되었거든요. 미국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부터 전부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죠. 저도 성적이 떨어지면 따로 과외를 받아가면서 국내에서 꽤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다는 꿈도 있었던 거죠. 생활 환경이 그렇게 정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비 남편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고 평생이 가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1년, 2년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10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치과 의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중간에 이직을 한번 해서 중견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 분위기가 이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죠. 원래 큰 회사일수록 고인물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이고 또 고여있다 보면 물이 썩어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제가 있던 부서가 인사과였는데 이곳은 정말로 고이다 못해 썩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인사라는 게 신입을 채용할 때도 힘을 쓰지만 직원들의 발령에도 힘을 쓰는 곳이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뒤에 몰래 로비를 받아 먹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하면서 선물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정말 혐오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알맞는 직책을 부여받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로비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본인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별꼴을 다 보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던 도중에 저에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인사발령 시즌이 되고 제가 회사에서 사내평가지를 받아서 승진 대상과 발령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 팀장님께서 저를 살짝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저에게 눈치껏 행동을 하라면서 몇 명의 평가지를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평가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찬찬히 평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팀장님께 뇌물을 주었던 사람부터 임원의 조카라고 했던 사람까지 아주 다양하게 명단이 선별되어 있더라고요. 팀장님, 설마 이 사람들을 우선으로 승진시키고 저기 팀장님께서 따로 빼둔 사람들은 타 부서로 발령 내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걸 왜 굳이 입 밖으로 꺼내고 그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인데 원래 쭉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냥 위에서 대충 던져주는 밥만 잘 주워 먹으면 된다니까. 저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인사고과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을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이기도 했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로 제가 그동안 성과지를 찬찬히 살피면서 사람들의 능력을 선별해내고 회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한 일인데 갑자기 내정자들이 다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황당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죠. 저라고 쉬고 싶고 농땡이 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직을 해서 어렵게 들어온 큰 회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발령과 승진을 공고했죠. 그런데 발령을 당한 사람 중에 아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본인이 임원에게 안 좋은 쪽으로 눈도장이 찍혀서 발령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봐요. 회사 유통 관련 계약 회의 때 임원이 본인 친인척의 회사를 꽂으려고 했다는 것을 고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유통 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임원이 어찌나 경솔했는지 그 직원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네가 나한테 잘 보이지 않아서 인사고과가 안 좋게 나갈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증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임원이 팀장님한테 바로 지시를 내렸던 상황이었고 제 의견은 포함되지 않은 발령이었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말단 직원이었던 게 저였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임이 전가되어 결국에는 제일 끝에 있는 제가 다 덮어쓰고 꼬리 자르기가 될 지경에 놓인 겁니다. 저는 억울해서 그 직원을 찾아가 저는 이 인사고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도 알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과장급 사람이 이 인사발령을 전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윗대가리들이 짜고 치다가 결국에는 과장님이 다 덮어쓰이는 걸로 말을 맞췄겠죠. 저는 정말 크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정치질이라는 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일들이 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이 못된 사람들이 저 하나를 희생양 삼아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었다니 충격이 정말 컸어요. 조작된 증거까지 들이밀면서 저를 모함에 좌천을 시키려고 하는데 팀 사람들 그 누구도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비 남편을 붙잡고 엄청나게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마자 억울한 발령을 받게 된 직원과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가지고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이 일이 시끄러워지길 원치 않아 했으니 저희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미 회사 내에 저와 발령받은 직원들 다 미꾸라지가 되어 있었는걸요. 저희는 임원의 잘못을 발표하고 연관자들에게 퇴직 및 발령, 그리고 직위 해제를 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겠죠. 최대한 조용히 처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품에 간직한 사직서를 꺼내야 하나 싶었던 순간 예비 남편이 또 한 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본인이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기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 일을 공론화 시켜주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싶었는데 예비 남편의 기자 친구가 회사 측과 컨택을 해서는 제가 말했던 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사화해서 망신을 주겠다고 해준 거죠. 회사에서는 외부로 이 일을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결국 임원을 해고하고 그간 있었던 오해에 대한 공문을 회사 로비에 붙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저와 발령을 받은 직원 둘 다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회사 동료들의 신임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제 일을 남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처리를 해준 예비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함을 벗고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회사 측에서도 저의 뚝심을 인정해 준 것인지 공석이 된 팀장 자리에 저를 앉혀주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죠. 이 일이 있은 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에 백화점 명품 매장을 찾아가 예비 남편이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는 클러치백을 사서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낡아 빠진 클러치백을 버리고 제가 사준 명품 클러치백을 들고 다녔어요.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만난 지 10년쯤 되었으니 예비 시댁 식구들과 꽤 친하게 지내기도 했었고 명절에 연락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예, 우리 대영이 덕분에 이번에 승진도 하고 회사에 있었던 복잡한 일도 잘 풀렸다고 들었다. 우리 대영이가 이렇게 세심한 아이야? 자기 여자친구가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발벗고 나서서 일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네가 자리 보존이나 했겠어? 승진은 턱도 없는 일이었지. 맞아요, 어머님. 대영 오빠한테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물도 준비했잖아요. 오빠가 요즘 가방 매일같이 들고 다닌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보셨죠? 응, 그래. 내가 그거 보고 지금 연락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 승진 축하톡도 내고 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요즘 몸이 허한지 소갈비가 그렇게 땡기는구나. 대놓고 소갈비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거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했지만 예비 시댁이 약간 거지 근성이 있으신 분들이라 평소에도 얻어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명분도 있으니까 소갈비를 사달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었죠. 저는 감사한 일이긴 했으니까 그 정도 밥값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갈비집에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 잘 보지도 못하는 예비 신우까지 따라와서는 5명이 21분에 갈비를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밥값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하는데 입을 떡 벌리자 예비 남편이 미안해하며 본인이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사드리겠다고 해놓고 예비 남편 보고 결제를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계산했죠. 아유, 아유, 배부르게 잘 먹었다. 배가 너무 불러서 걷지도 못하겠다. 한 발 내디디면 토할 것 같아. 얘 근데 말이야, 네가 이득을 본 게 고작 이 밥값으로 되겠니? 내가 다다음 주에 조카 결혼식에 가는데 거기서 입을 옷도 없고 가방도 없더라고. 혹시 하나 사줄 생각은 없니? 너도 우리 아들이랑 10년이나 만났으니 며느리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가야 하지 않겠니? 간 김에 우리 며느리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자랑도 하고 며느리가 사준 옷이랑 가방 자랑도 하고.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필요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오늘 밥값도 1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벌써부터 그런 걸 사달라고 하셔요. 왜? 아니, 회사에서 짤내 뻔한 걸 누가 구해준데다가 승진까지 시켜준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래. 네 덕 아니냐, 네 덕. 너를 낳은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맞지, 맞지. 옳게. 나도 가방 하나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솔직히 앞으로 우리 옳기가 벌 돈이 훨씬 많아질 텐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얼굴에 딱 철판을 깔고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승진을 한 게 어찌 보면 예비 남편의 덕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비 신우와 예비 시어머니께 명품백을 사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음, 치과 의사인 우리 아들이랑 연애를 10년이나 해놓고 나한테 그런 선물 하나 사주는 게 부담스럽고 돈 아깝니? 됐다 됐어.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다른 여자 만나도 너는 할 말이 없어. 원래 자기 가족한테 잘하는 여자가 최고인 법이다. 어머니, 그만하시라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희 두 사람 잘 만나고 있고 10년째 다툼 한 번 없어요. 이렇게 결혼까지 준비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사람 마음 심란하게 만드시냐고요. 저도 자꾸 이러시면 못 참습니다. 예비 남편이 딱 잘라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비 남편이 나서서 화를 내주니까 예비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말을 얹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옷과 가방은 물 건너가게 되었고 2주 뒤에 예비 시어머니의 조카 결혼식장에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 조카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예비 남편 축의금 봉투에 같이 넣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축의금 봉투를 내미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 봉투는 뭐예요? 저 축의금 오빠 봉투에 같이 넣을까 싶어서요. 그래?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10만 원 정도 넣으려고 했는데요. 고작 그거 가지고 되겠니? 적어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해야지. 아, 저기 보니까 ATM 기기 있더라. 가서 돈 뽑아와. 그리고 이 봉투에 넣어서 해. 그런데 그 텅 빈 봉투에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는데 시댁 식구들 이름이 전부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저에게 축의금 봉투를 채워서 본인들 이름으로 축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제가 기가 막혀서 ATM 기계 앞으로 가지 않고 우뚝 서 있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하신 건지 저에게 빨리 갔다 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예비 남편이 왔죠. 내 봉투에 같이 넣자. 내가 여기 이름도 적어놨어. 1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결혼식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는 축의하지 말까? 그 봉투 말고 이 봉투에 넣어. 어머님, 아버님, 형님 이름까지 적혀있는 봉투야. 어? 이걸 왜 자기가 가지고 있어? 설마 어머니 여기다가 돈 넣으라고 봉투 주신 거예요? 아니죠? 아유, 아니, 나는 또 이름 같이 적어서 내자고. 아이, 뭐 그러려고 그랬지. 그 봉투 이리 내라.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하고. 치과 의사인 아들한테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셨죠. 정말 예비 남편이 그 타이밍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독박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가 막히기도 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어요. 10년이나 연애를 했으니까 주변에서도 거의 부부 취급을 하고 있었고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이런 거지 같은 시댁이랑 과연 부딪히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 결혼식 이후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무례한 말을 뱉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에게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고 말을 하더니만 다들 저에게서 뭘 얻어먹으려다가 큰 코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죠. 그래도 그 결혼식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의 친인척들과 일일이 인사도 나누고 했으니까 슬슬 저희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시켜야 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비 시댁의 그런 구질구질함과 염치 없음을 잘 견뎌내고 평생 예비 남편과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힘듦을 몰랐으니까 그런 억척스러움이 정말 보기 힘들었거든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늘 염두에 두고 살았지만 제가 만약 전 재산을 잃고 가난해진다고 해도 예비시댁처럼은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쪽 저쪽 인사를 다니면서 10년을 연애했고 우리 아들이랑 곧 결혼할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리고 저희도 나이가 좀 있었고요. 25살에 만나서 35살이 된 저와
어느덧 37살이 된 예비 신랑은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이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10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더 기다릴 게 뭐가 있냐고 결혼하라고 하셨었고요. 그렇게 고민이 많던 어느 7월, 미국에서 쭉 지내던 오빠가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았다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어요. 20살에 미국에 건너간 뒤 한국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무슨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방학이면 방학, 휴가면 휴가, 늘 바쁘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가시는 일이 더 많았죠. 이번에도 거의 3년 만에 나오는 한국이었습니다. 오빠랑 엄청나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핏줄이라고 오랜만에 얼굴 보면 좋더라고요. 저는 미국 여행을 2번밖에 못 가봤거든요. 그것도 오빠가 없었으면 못 갔겠지만요. 아무튼 오빠가 한국에 온 김에 상견례도 하고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예비 남편도 오빠 얼굴은 2번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일정이 좀 꼬이게 되었어요. 오빠랑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바람에 오빠가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일정을 빡빡하게 세워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3일 전에 겨우겨우 날을 맞춰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죠. 상견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정말 결혼을 하긴 하는구나 하는 설레임이 가슴을 채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 계획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저희 오빠가 친구들이랑 놀러를 가서 수상 스키를 타다가 잘못 넘어지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겁니다. 왼쪽 종아리 뼈가 댕강 부러져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온 가족이 깜짝 놀랐죠. 정말 온 가족이 식은땀을 흘렸다니까요. 그것도 병원에 입원 자리도 없고 해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다행히 예비 남편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친하게 지내던 의대 친구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됐지만 새치기로 입원실을 배정받아서 수술도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바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동의서를 받는데 저희 엄마가 예비 남편에게 몇 번이나 고마워했죠. 아이고, 내가 정말 우리 사이 덕을 톡톡히 본다. 고마워. 아니, 쟤는 한 달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도 다행이죠. 제가 일하는 치과 병원이 근처에 있으니까 형님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자주 찾아올게요. 다행히 수술은 금방 끝이 나게 되었고 오빠가 건강해서 그런 건지 회복도 나름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지방에 일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지방을 가게 되었고 제가 오빠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회사에 긴급하게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오빠에게 갈아입을 옷이랑 챙겨줘야 할 게 많았는데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되어 예비 남편에게 부탁을 좀 했죠. 그런데 예비 남편도 오전에 빼먹을 수 없는 진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 예비 시누이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출근을 하면서 전해줘야 할 물품을 예비 남편에게 주고 갔는데 그걸 그대로 예비 시누이가 들고 저희 오빠 병실에 가게 된 거죠.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오빠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오바를 조금 더 보태자면 미국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럭비 선수 같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랄까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실제 취미로 럭비를 하기도 했고요. 떡 벌어진 어깨가 정말 2인분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생긴 것도 진하게 잘생겼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볼 만큼의 매력이 있었죠. 아무튼 우리 예비 시누이 살면서 연애도 몇 번 못 해봤는데 저희 오빠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희 예비 남편이 솔직히 말하면 생긴 건 그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유전자의 힘이 좀 강했어요. 우리 예비 시누이의 얼굴도 볼품 없었다 이 말이죠. 둘 다 처음 보는 자리였으니 어색한 공기가 흘렀을 텐데 그 상황에서 예비 시누이가 저희 오빠에게 반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병원에 갔다 온 뒤로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어찌나 해대던지요.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올케, 그렇게 잘생긴 오빠가 있다는 소리를 왜 여태 한 번도 안 했어? 나 진짜로 얼굴 보고 연예인 보는 줄 알았다니까. 간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다구. 아, 네? 저한테 오빠가 있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저희 오빠 잘생긴 거 저는 잘 모르겠던데. 아무튼 오늘은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오빠도 불편했을 텐데. 뭐, 더 시킬 거 없어? 앞으로 올케네 오빠한테 뭐 줄 거 있으면 내가 갈게, 내가. 나한테 심부름 시켜. 진짜 그 잘생긴 얼굴 한 번만 더 보자. 아우, 나 진짜 얼굴까지 빨개졌다니까. 너무 멋있더라. 저, 혹시 올케 나 좀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돼? 네? 소개라니요. 설마 지금 소개팅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오빠인데요? 요즘 겹사돈 하는 집안도 많다고 하더라. 오빠가 능력도 좋으시다며 미국에서 일한다며. 나 미국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나 소개 좀 시켜줘. 예비 시누이가 그렇게 떼를 쓰는데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겹사돈은 무슨 겹사돈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법이 없는 예비 시누이에게 소개를 시켜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 동생이랑 결혼할 여자의 오빠를 소개해 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겹사돈 타령을 하는 게 예비 시누이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우리 딸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너는 네 오빠가 뭐가 그리 아까워서 소개를 못 시켜주겠다는 거야. 우리 지영이가 어때서? 요즘은 겹사돈 하는 집안도 많다고 하더라. 아니 결혼식도 동시에 같이 올리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은 거 아니니?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상식적으로 합동 결혼식도 말이 안 되는데 겹사도는 더더욱이 말이 안 되죠. 저희 오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고요. 미국에 만나는 사람도 있을걸요. 있을걸요? 있을걸요, 잖니.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도 모르면서. 우리 지영이 그렇게 모자란 애 아니다. 자기 일 똑부러지게 하지. 성격 좋지. 집안일 잘하지. 여자는 자고로 내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너희 오빠 돈도 잘 번다면서. 아무튼 고민 잘 해봐라. 제 매일매일 네 오빠 타령하는 거 내가 아주 지겨워 죽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이후에 오빠의 병실로 예비 시누이가 몇 번이나 더 찾아왔다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간병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모습이 소름이 돋았죠. 저희 오빠도 얼마나 난감했으면 참다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까마득히 모르던 일이라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예비 시누이를 찾아가서 우리 오빠 병실에 찾아가지 말라고 병원도 옮겨버릴 거라고 난리를 쳤죠. 오죽하면 오빠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 일정을 바꿨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무슨 스토커처럼 오빠가 가는 곳마다 나타났거든요. 오빠가 자꾸 병실에 찾아오는 예비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퇴원을 했고 집에 있거나 동네 앞에 커피 사러만 살짝씩 산책 겸 목발을 짚고 돌아다녔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서 쳐다보면 예비 시누이가 서 있더래요.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미국에 일찍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덕분에 상견례는 오빠 없이 진행했죠. 상견례 당일에 입구 앞에서 예비 시누이를 딱 마주쳤는데 저는 진짜 새 신부인 줄 알았어요. 연한 핑크빛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샵에 가서 받고 온 건지 정말 신부 화장을 해서 나타났더라고요. 머리까지 따서 딱 올려두었는데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손길이 진득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예비 시누이를 입을 떡 벌리고 보고 있는데 저희 가족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오빠부터 찾더라고요. 오빠 3일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뭐라고? 너한테는 말도 없이 미국에 갔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더니만 진짜 이별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예비 시누이가 미친년이라는데 손목을 걸겠습니다. 당황한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펑펑 우는 예비 시누이를 말리느라 진땀을 뺐죠. 예비 남편은 죄송하다며 저희 부모님께 꾸벅 사과를 했는데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황당함을 금치 못하셨고요.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폭탄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니 요즘 겹사돈이 뭐가 흉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애들끼리 서로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요. 자꾸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 아들 미국에서 평생 살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여자도 있다고 하고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자기 앞가림 다 하면서 살고 있는 애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만나는 여자도 무슨 미국에서 사업하는 집 딸이라고 하던데 웬만한 며느리는 눈에 안 차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저희 아들도 잘 나가는 치과 의사입니다. 저도 웬만한 며느리는 눈에 안 차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는데 저희 부모님 당황하실 수밖에요. 누가 봐도 미운 털 콕 박힌 며느리 취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기운 속에서 상견례를 이어가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이 결혼을 정말 해야 하는 건지 갈팡질팡 마음이 수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에게 헌신적이고 모든 사고를 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비 시댁은 달랐으니까요. 좋든 싫든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면 가족으로 묶이는 건데 이 사람들과 제가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예비 남편만 가운데서 진땀을 뺐죠. 예비 남편의 무던한 노력으로 분위기는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는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집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 집은 아들 결혼식 지원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되거든요. 신혼집은 당연히 지원해줄 여력이 안 되고요. 주변에서는 치과에서 아들 결혼시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병원 건물 열쇠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들 하던데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신혼집 정도는 사돈댁에서 해주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결혼하는데 빚지고 시작하는 것보다야 여유가 되는 집안에서 준비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의견이 통일하니 참 좋군요. 그럼 집은 사돈댁에서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애들끼리 결혼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시다. 사돈 총각은 결혼식에 참석하나요? 아휴, 물어보니까 일정이 바빠서 모르겠네요. 미국에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일 테고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니 예비 시누이의 얼굴이 다시 한번 시무룩하게 바뀌는데 저보다 3살이나 많은 사람이 철도 없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다른 것보다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해주시겠다고 말을 한 것에 놀랐어요. 당연히 예비 남편이랑 저랑 모아둔 돈에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혹여나 구박을 받거나 오빠의 일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집을 해주시는 것 같았죠. 이 이야기는 당연히 예비 남편에게도 했어요. 아버지께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긴 했지만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 그냥 우리 둘이 모은 돈에다가 대출을 받는 게. 우리 집에서는 지원을 못 해주실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 준비를 전부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신혼 살림 가구나 가전도 둬야 하고 준비할 게 많은데 확실히 집 대출까지 받으면 부담스럽긴 하지. 그냥 장인어른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으면 안 될까? 예비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데 거기서 저도 딱 잘라서 안 되겠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빚을 진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치과 의사인 예비 남편 월급도 괜찮고 제 월급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으니
갚는 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았죠. 하지만 예비 남편이 저렇게 약한 소리를 하니까 저도 한풀 꺾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가 신혼집을 해주시기로 했고 감사하게 받으며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드메부터 식장 예약까지 마치고 신혼집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배를 새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예비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배가 끝이 나면 가구와 가전도 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한 지 한 4개월쯤 흘렀을까요? 대충 구색이라는 게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망의 집 꾸미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화이트 톤으로 도배며 몰딩 작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가구들을 들여서 대충 배치를 잡고 가전을 드리기로 했어요. 예비 남편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냐고 아직 결혼식이 3개월 남아있으니까 가구를 천천히 보자고 했지만 제가 워낙 방 꾸미기, 인테리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서 취향이 확고했거든요. 미리 봐둔 가구들을 사서 신혼집에 넣어두고 배치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예비 남편에게 몇 번이나 가구를 같이 보러 가자고 했지만 예비 남편은 관심이 없는 건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제가 알아서 준비를 다 해버렸습니다. 지가 참여 안 한 건데요. 관심 없는 게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취향껏 고를 수 있음에 감사했죠. 그렇게 고른 가구를 집에 넣으러 가는 날 아주 제 인생 최악의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주말에 가구를 넣으러 갈 것이라고 하니 화들짝 놀라면서 벌써 가구를 전부 준비했냐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주말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해서 신혼집에 찾아갔죠. 가구가 도착하기 전에 대충 정리할 것 정리해두려고요. 요즘은 지하주차장에 차량 등록을 해두면 차가 입차를 했을 때 집에 있는 월패드에 차량이 입차되었다고 알림이 오더라고요. 룰루랄라 신혼집에 올라갔더니만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안에서 예비 시누이가 나오는 겁니다. 올케 왔어? 올케 차량 입차했다고 해서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어서 와, 올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이 상황이 뭔가 아예 머리가 굳어버려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니까 말조차 나오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니 예비 남편이 굳은 얼굴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만큼 충격을 받았나 싶었죠. 그래서 바로 예비 시누이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니요. 잠시만요. 지금 집에 저 물건들은 다 뭐예요? 저는 진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제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구들이 이미 집안 곳곳을 채워놨더라고요. TV 거실장부터 시작해서 싸구려 천으로 덮어둔 것 같은 소파에 유리 식탁에 뭐 하나 조화로운 거 없이 다 따로 노는데 제가 준비한 가구들도 아닌데 이런 게 왜 거실에 널려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누이를 밀치고 집에 들어가서 방부터 확인을 했더니 매트리스가 덜렁방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옆에 놓인 협탁에 핸드폰 충전기부터 누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던 흔적이 널려 있더라고요. 놀랐지? 내가 여기서 좀 지내고 있었어. 내가 이제 38살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독립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어디 갈 곳은 없고. 생각해보니까 올케랑 내 동생은 돈도 잘 벌고 여유도 있고 하니까 대출 받아서 더 좋은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집은 내가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이 집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신혼집으로 쓰라고 주신 집인데 이걸 왜 언니가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세요? 이 집 언니가 뭐 하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집이거든요. 내가 신우인 거 잊었어? 거기다가 내가 네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되면 사돈어른이 곧 내 시아버지가 되는 건데 당연히 이 집도 내가 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리셨어요? 우리 오빠가 왜 언니랑 결혼을 해요? 저희 엄마 말 못 들으셨어요?
우리 오빠 미국에 아주 잘 나가는 기업집 딸이랑 사귄다잖아요. 그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언니가 어디다가 비벼요 비비기를. 우리 오빠가 어떤 사람인데? 어? 왜 이렇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나야지. 아무튼 이 집은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정신병원이라도 추천해드리는 수가 있어요. 야, 너 지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여기 방도 3개나 있잖아. 너희 부부 한 방 쓰고 뭐 잡다한 거 하나 둔다고 해도 내 방 남는 거 아니야? 애초에 같이 살 마음이 없는데 방이 남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라고. 당장 나가라니까.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 행세야. 태영 오빠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그러면서 예비 남편의 얼굴을 딱 봤는데 그냥 무표정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예비 시누이한테 난리를 쳐야 정상인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예비 남편도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예비 시누이가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가구까지 들여놓고 지내고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알려준 거죠. 신혼집의 비밀번호는 저랑 예비 남편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예비 시누이에게 제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 예비 남편 하나밖에 안 남지 않겠습니까? 결혼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식장까지 예약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알아왔던 예비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입을 꾹 다물고 예비 시누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데 여태 제가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해왔던 건지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배신감이 강하게 든 표정으로 예비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본인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지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웃긴 건 예비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우리 누나도 흥분을 좀 한 것 같고 자기도 그런 것 같아. 서로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가구 회사에 전화해서 다음 주에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하자. 비용이 추가되는 게 있으면 그건 내가 낼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로 생각을 할 시간이 왜 필요해?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내 집인데 누가 나가? 당장 이 짐들 다 정리해서 나가시라고요. 우리 시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실 집일 수도 있잖니? 나 돈 모아서 미국 갈 거야. 미국 가서 너네 오빠한테 진지하게 고백하고 사랑에 쟁취해서 올 거라고. 정말 망상 속에 푹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렇게 단단하게 미치면 남의 말이 안 들린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잘못됨을 바로잡지 않고 예비 시누이의 편을 드는 예비 남편 또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단체로 뭘 잘못 먹어서 저렇게 된 건 아닐까. 저도 상식을 벗어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정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이 집을 사수해야겠다는 생각만 강하게 들었습니다. 일단 예비 시누이가 들여둔 물건들부터 전부 밖으로 빼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누이가 저한테 자기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며 소리를 쳤지만 그러는지는 제 집에 손을 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는 힘껏 째려보면서 그 입 닫으라고 했죠. 저는 거실 서랍장 안에 있는 것들도 전부 꺼내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황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기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혹시 펜션이나 호텔 예약해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본인의 집을 단기 혹은 장기로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이트가 있고 그 비슷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본인이 만약 한 달간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 한 달 동안 집이 비워지게 되는데 월세는 내야 하고 그게 아까우니까 한 달 동안 집을 대여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하루, 일주일, 한 달 필요한 만큼 대여를 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사이트와 계약을 했다는 계약서가 TV 서랍장에서 떡하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그럼 신혼집에서 자야겠다 어쩐다 집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 집을 단기 임대로 내놓을 생각이었다는 거야? 내 집인데? 집주인 허락도 없이 왜 내 집을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대여를 해? 미쳤어?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야. 고소할 거라고. 아니 뭘 이런 걸로 고소를 한다고 그래.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입주를 3개월 뒤에 결혼식 마치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동안 놀고 있는 게 아까워서 누나가 잠시 대여해서 돈 좀 벌려고 했던 거겠지. 그래. 내가 돈이 있어야 미국에 가서 네 오빠를 꼬셔올 거 아니니? 내가 미국에만 가면 내 예상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니까. 네 오빠랑 나랑 결혼도 하고 이 집도 내 것이 되고. 아무래도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미친 집안이랑은 연을 못 맺겠어. 나까지 같이 미쳐버리면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 우리 누나가 뭐 사랑 찾아 떠나겠다고 했다고 나랑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랑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지. 우리 오빠는 스토커 같은 신우이 진절머리 난다고 일주일이나 빨리 미국으로 도망쳤는데 사랑은 뭔 개뿔 사랑이야. 언니, 우리 오빠요. 언니 같은 사람이 무서워서 미치겠대요. 도대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왜 스토킹을 하냐고. 얼굴 한 번만 더 보면 꿈까지 쫓아와서 괴롭힐 것 같다고 상견례도 참석 안 하고 미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제 결혼식도 같은 이유로 오기 싫다고 했고요. 언니같이 주제 파악도 못하는 인간 너무너무 혐오한다고 했다고요. 뭐라고? 아니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내가 왜 어디가 어때서? 38살 먹고 관리는 하나도 안 되어서 못생겼지. 피부도 더럽지. 거기다가 식탐도 많아 음침해. 직장도 제대로 다니는 곳이 없는 주제에 어디가 어떻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그냥 팩트로 확 찔러버리자 예비 시누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우리 누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한 가족인데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화해하자.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누가 누구랑 한 가족이야. 너랑 결혼 안 한다니까? 파혼한다고 파혼. 이렇게 거지근성 낭낭한 집안이랑은 도저히 못 살아. 연 못 맺어. 내 집을 니네 마음대로 대여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여기 내 허락 없이 들어와서 한 거 전부 다 무단 점유인 거 알지? 내 동의 없이 거주를 하고 이용했으니까, 내 동의 없이 임대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사기죄도 들어갈걸? 거기다가 주거 목적의 집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니까 불법 영리행위에 들어간다고. 제가 줄줄이 고소장에 적을 내용을 읊어주니 예비 남편도 예비 시누이도 살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 시누이가 인심 쓰듯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옳게 우리 동생 말대로 흥분이 조금 가라앉히고 그 말을 하는 게 좋겠으니까 나는 이만 가볼게. 그렇게 도망을 치려는 예비 시누의 목덜미를 확 잡아채서 밀어버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나자빠진 예비 신우가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제가 씩씩거리면서 말했죠. 파혼할 거고 너네는 내 가족 아니야. 알겠어? 이거 법적인 책임 톡톡히 물게 할 거니까 2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바로 나와서 집 앞에 있는 부동산에 금매로 집을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예약해둔 결혼 관련 업체들에게 취소 요청을 했어요. 다행히 청첩장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뿌리기 전이라서 파혼을 했다고 동네방네 알릴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일을 치고 집에 돌아와서 신혼집을 멋대로 팔겠다고 내놓게 된 이야기를 쭉 했더니 저희 부모님 너무 황당하신 건지 놀라신 건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한 3일 동안 저에게 연락이 없던 예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이제 마음 좀 풀어졌냐는 뻘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 혐오니 뭐니 심한 말 많이 했잖아. 먼저 사과하면 누나도 받아준대. 우리 이제 결혼식 3개월 남았고 청첩장도 돌려야 하는데 사과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편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 이제 한 가족이잖아. 너는 내 말을 뭘로 들었니? 파혼한다고 파혼. 네가 내 눈치 보던 3일 동안 나는 결혼 관련한 모든 계약 취소했어. 몰랐지?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너네 몫의 청첩장은 폐기하면 되겠다. 난 이미 다 했거든. 그럼 우리 앞으로 절대 마주치지 말자. 죽어서도 보지 말자. 알았네? 그 연락을 끝으로 저는 전 예비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물론 전 예비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도 전부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 저희 회사 앞에도 찾아오고 저희 집 앞에도 찾아오는데 제가 한번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끈질기게 들러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선임해 주신 변호사가 소송장을 들이밀자 그때부터는 눈앞에 띄지 않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게 경찰에 꾸준히 신고를 할 거라고요. 결국 전 예비 시누이는요, 무단 점유 및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집주인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저인척 서류를 들고 가서 불법 영리 목적으로 단기 임대 계약을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전 예비 신랑 또한 가담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둘 다 똑같이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죠. 불법 영리 행위까지 뒤늦게 추가가 되면서 아주 골머리를 썩었을 겁니다. 전 예비 남편은 강남의 꽤 큰 치과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재판에 불려다니면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고 아주 찌질한 이유로 파혼을 당한 남자로 찍히게 되었죠. 선 시장의 프로필을 돌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사기에 무단 점유 행위를 한 남자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치과 의사라고 해도 범죄자인걸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저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의금까지 제시를 했지만 제가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제가 마음고생을 한 만큼 당해봤으면 싶어서요. 전 예비시댁 식구들 전부 저에게 달려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용서를 해주지 않았고 지금은 재판 결과를 받은 뒤에 조용하게 살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모든 재판이 끝난 뒤 속 시원하게 다 털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 예비 남편과 휴가를 맞추느라 오빠가 있는 미국에 2번밖에 못 가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진득하게 가보려고요. 저도 속 안에 텁텁한 것이 아직은 미적지근하게 남아있지만 전부 다 털고 새 출발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